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헨리 단편선의 물레방아가 있는 교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이클랜드는 피서지 안내 책자에 실려있지 않다. 그곳은 크리치 강의 지류가 흐르는 캄버랜드 산맥의 나지막한 돌출구에 자리 잡고 있다. 원래 이 레이클랜드는 쓸쓸한 철도 연변에 있는 20여 호의 아늑한 마을이었다. 이 철도는 소나무 숲속에서 길을 잃고 공포와 고독을 피하여 레이클랜드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레이클랜드가 길을 잃어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이 연변에 모여 있는 듯 하기도 했다. 더구나 어떤 이유로 레이클랜드라는 이름이 이 고장에 붙여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기도 한다. 이 지방에는 호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으며 주위의 땅은 대단히 황폐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800m쯤 떨어진 곳에 독수리 집이라는 건물이 서 있다. 낡았지만 크고 넓은 집으로 푸른 계곡의 공기를 마시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조지아 랭킨이 경영하는 집이다. 이 집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다. 현대적으로 꾸미지 않아 고통스럽기만 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어서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말끔한 방과 풍성한 음식이 마련됐다. 그 외에도 솔밭에 나가 즐겁게 지내면 된다. 자연은 이 지방에 자연수와 머루 덩굴로 된 그네와 나무 기둥이 있는 크리켓장을 마련해 주었다. 인공적인 것이라고는 일주일에 2번 통나무로 만든 별채에서 열리는 무도회와 바이올린과 기타 연주뿐이다. 독수리 집을 찾는 사람들은 유흥과 휴양을 목적으로 이곳에 온다. 그들은 아주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년 내내 톱니바퀴가 돌아가도록 2주일 동안 태엽을 감아주어야 하는 시계와 같다. 여러 곳에서 학생들, 화가들이 오고 주위의 옛 지층 조사에 골몰하는 지질학자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 밖에도 몇몇 가족이 이곳에서 여름을 보내고 또 이 동네에서 여선생으로 통하며 인내심 있게 일을 잘하는 천주교 부인단체 회원들도 피서하러 찾아오곤 한다. 독수리 집에서 400m쯤 떨어진 곳에 구경거리가 하나 있다. 만일 이 독수리 집에서 안내 책자를 낸다면 틀림없이 명소라고 손님들에게 설명할 만한 곳이다. 이제는 돌아가지 않는 아주 오래된 물레방앗간이었다. 조지아 랭킨의 말에 의하면 그곳은 상사식 물레방아가 있는 미국 유일의 교회이며 신자석과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세계 유일의 물레방앗간이다. 독수리집 손님들은 주일마다 이 낡은 물레방앗간 교회에 가서 순결한 기독교인간 경험과 고난의 맷돌로 갈아 채로 쳐서 얻는 유용한 밀가루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교를 들었다. 해마다 초가을이 되면 독수리집에는 에이브람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머물곤 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레이클랜드에서는 그를 에이브람 목사님이라고 불렀다. 그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희고 얼굴색은 혈색이 좋아 부드러웠고 웃음소리는 명랑했으며 검은 옷과 넓은 모자는 그를 목사처럼 보이게 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손님이라도 그와 3, 4일만 함께 지내면 그렇게 어울리는 이름을 부르게 된다. 에이브람 목사는 멀리서 이곳 레이클랜드에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는 북서지방의 어느 크고 번창한 도시에서 제분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신자석이나 오르간 같은 것이 없었다. 마치 개미 둥지에 개미떼가 웅성다듯이 하루 종일 화물차가 드나드는 보기 흉한 산 같은 커다란 제분 공장이었다. 에이브람 목사와 교회가 된 물레방앗간의 역사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얽혀 있었으니 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한다. 그 교회가 아직 물레방앗간이었을 때 스트롱 씨는 그곳의 주인이었다. 그 주위에서 그만큼 명랑하고 유쾌하고 행복한 방앗간 주인도 없었다. 그는 방앗간 건너에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그의 일수는 더디었지만 방앗삭이 워낙 싸서 이 근처 사람들은 멀고 힘든 길을 걸어 힘겹게 곡식을 싣고 그를 찾았다. 그는 그의 어린 딸 어글레이어에게서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았다. 어글레이어란 이름은 금발에 가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에게는 좀 거창한 이름이지만 시골 사람들은 당당하고 훌륭한 이름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책에서 찾아내어 붙인 이름이었다. 그러나 어린 어글레어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싫어서
자기를 덤즈라고 불렀다. 방앗간집 내외는 어글레이어를 구슬러서 그 덤즈라는 이름의 출처를 알아내보려고 했으나 헛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한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집 뒤에는 로도렌드론 꽃밭이 있었는데 어글레이어는 그 꽃밭을 대단히 좋아했다. 아마도 어글레이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꽃의 이 어려운 이름과 덤즈라는 이름이 어딘가 닮은 데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란 추측이었다. 어글레이어가 4살 때 날씨가 좋은 오후에는 아버지와 딸이 매일 반복하는 일이 있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면 어머니는 어글레이어의 머리를 빗기고 예쁜 에이프런을 입혀서 방앗간으로 아버지 마중을 보냈다. 방앗간 주인은 딸이 방앗간 어귀에 오는 것을 보면 가루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쫓아가 손을 흔들며 이 고장에 잘 알려진 방앗간 노래를 불렀다. 물레방아 돌아가며 방아를 찢네 가루 쓴 방아 영감 싱글벙글 온종일 콧노래 흥얼흥얼 예쁜 아기 생각에 즐거운 하루. 그러면 어글레이어는 웃으며 달려와서 아빠 덤즈를 집에 데려다 줘요 라고 말하곤 했다. 방앗간 주인은 딸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방앗간 노래를 흥얼거리며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고 이런 일은 저녁 때가 되면 언제나 되풀이되었다. 4도를 지낸 지 불과 일주일 후인 어느 날 어글레이어가 벌안간 없어졌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었을 때는 집 앞길에서 꽃을 따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애가 너무 멀리 가지 않았나 살피려고 스트롱 부인이 나가 보았더니 이미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물론 아이를 백방으로 찾았다. 이웃 사람들도 총동원해서 사방 수킬로미터 밖까지 숲이며 산을 샅샅이 뒤졌다. 물레방아의 도랑이며 개울, 먼 방축, 바다까지 찾아가 보았으나 아무 자체도 발견하지 못했다. 2, 3일 전에 유랑민이 인근 숲에서 야영을 한 일이 있었다. 혹시 그들이 유계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차서 마차를 몰고 뒤쫓아가서 살폈으나 역시 아이를 찾지 못했다. 방앗간 주인은 그 후로도 2년 가까이 방앗간을 경영했으나 딸을 찾을 가망은 없었다. 그러자 그는 아내와 함께 서북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몇 해가 지나 그는 번창한 제분업 도시에서 현대식 제분소를 경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은 어글레이어를 잃었을 때 받은 마음의 충격 때문에 이사간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는 홀로 남아 슬픔을 참아내야 했다. 에이브라함 스트롱은 사업이 번창하자 레이클랜드와 그 근처에 있는 물레방앗간을 찾아왔다. 이곳은 그에게 슬픔의 원천이었지만 의지가 굳건한 그는 언제나 명랑하고 부드러운 얼굴빛을 했다. 그가 문득 무슨 영감이나 받은 듯이 낡은 물레방앗간을 교회로 개조하려고 생각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가난한 시골 사람들은 그것을 도울 만한 힘이 없었다. 이 마을의 30km 이내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스트롱은 될 수 있는 대로 물레방앗간의 외관을 변형하지 않고 커다란 상사식 물레방아를 그대로 두었다. 이곳을 찾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사가가는 물레바퀴 위에 자기 이름의 머리 글자를 새기곤 했다. 두근 일부가 허물어져서 맑은 계곡의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방앗간의 내부는 크게 바뀌었다. 굴대, 맷돌, 피대, 노르레 등은 모두 치우고 2줄로 나란히 의자를 놓고 통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안쪽을 한 단 높여서 제단을 놓았다. 머리 위쪽으로 세 방향에는 회랑을 만들어 의자를 놓고 안쪽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게 했다. 그리고 진짜 파이프 오르간을 들여놓아 물레방아 교회 신도들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했다. 피비 서머지 양이 오르간을 쳤다. 레이클랜드 아이들은 주일 예배 때마다 교대로 오르간에 바람을 넣으며 즐거워했다. 베인 브리지 목사는 다람쥐 마을에서 늙은 백마를 타고 어김없이 설교를 하러 왔다. 에이브람 스트롱은 일체의 경비를 부담했다. 그는 설교자에게는 연봉 500달러를, 피비 양에게는 200달러를 주었다. 이렇듯 어글레이어를 추모하기 위한 옛날의 물레방앗간은 그녀가 살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곳이 되었다. 어글레이어의 짧은 생애에는 70년의 인생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베푼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스트롱은 그래도 미흡한 것 같아 딸을 추모하기 위해 또 다른 기념 사업을 벌였다. 서북 지방에 있는 그의 제분 공장에서 잘 여문 알찬 밀로 어글레이어 도장이 찍힌 밀가루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이다. 이 어글레이어 밀가루에는 2가지 가격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한 가지는 최고 시장 가격이요. 다른 하나는 공짜였다. 사람들은 공경석에 몰아넣는 재해, 즉 화재, 홍수, 폭풍, 파업, 기근 등이 발생하면 어글레이어 밀가루가 얼마든지 수송되었다.
밀가루는 세심한 주의와 절차를 거쳐 배급되지만 아낌없이 자유롭게 전달됐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었다. 어느 곳에서든 불이 나면 현장에는 소방서장의 마차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어글레이어에 밀가루를 실은 차가 오고 나서야 소방차가 온다고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다. 이것이 어글레이어를 위한 에브라함 스트롱의 두 번째 기념물이 되었다. 시인에게는 지나치게 실례력이라 미의 소재로 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흰 밀가루를 잃어버린 어린 딸의 영혼을 추모하는 기념으로 삼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어느 해에 이 캄버랜드 지대에 불황이 몰려왔다. 어느 곳이나 흉작이고 채소마저도 재배가 어려웠다. 그리고 큰 홍수가 나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다. 숲속의 짐승마저 줄어들어 사냥꾼들은 자기 식구가 먹을 것도 잡아오지 못했다. 더구나 레이크랜드 지방의 고통은 더 컸다. 에이브람 스트롱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기차로 이 고장에 어글레이어 밀가루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그는 밀가루를 교회 다락방에 쌓아 놓았다가 예배 보러 오는 신도들에게 각각 한 포대씩 나누어 주도록 했다. 이 일 후에 에이브람 스트롱은 해마다 그러하듯이 독수리집을 찾아와서 에이브람 목사님이 되었다. 그 해에는 예년에 비해 손님이 적었는데 그 손님들 중에는 로즈 체스터라는 처녀가 있었다. 그녀는 애틀란타 시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휴가를 얻어서 이렇게 놀러 오는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백화점 지배인의 부인이 이 독수리의 집에서 여름을 지낸 일이 있었는데 로즈 양을 대단히 좋아하는 그녀가 여기서 휴가를 보내라고 권했던 것이다. 지배인 부인은 랭킨 부인에게 그녀를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주었으므로 랭킨 부인은 반가이 그녀를 맞이했다. 체스터 양은 몸이 별로 튼튼하지 못했다. 나이는 갓 20살 정도였으며 항상 건물 안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얼굴색은 창백했다. 그러나 레이크랜드에서 일주일을 지내고 나자 그녀는 아주 달라져서 명랑하고 활기 있게 되었다. 때는 9월 초순이라 캄버랜드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다. 산의 나무들은 막 단풍이 들어 찬란하고 대기는 샴페인처럼 향기로웠다. 밤에는 쌀쌀하여 모두가 독수리 집의 담요 속으로 파고들었다. 에이브람 목사와 체스터 양은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다. 늙은 물레방앗간 주인은 랭킨 부인에게서 로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가냘프고 고독하고 자립적인 이 처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산속 마을은 체스터 양에게는 아주 진기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뜨거운 평야의 도시 애틀란타 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캄버랜드 산지의 장엄하고 변화무쌍한 풍경이 기뻤으며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을 아껴서 즐겁게 보내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얼마 안 되는 저금과 휴가 중에 필요한 경비를 계산해서 직장에 돌아갈 때는 돈이 얼마 남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체스터 양이 에이브럼 목사와 친숙해진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일이었다. 그는 레이클랜드의 지리에 밝아 주위의 산길과 산봉우리, 낭떠러지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덕분으로 체스터 양은 어두침침한 숲길의 신성한 아름다움, 벌거숭이 바위의 장엄함, 수정처럼 맑고 서늘한 아침, 신비롭고 슬픔에 찬 꿈결 같은 황급빛 오후 등과 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매일 눈에 띄게 건강해졌고 마음도 날로 밝아졌다. 에브라함의 유쾌한 웃음소리처럼 그녀도 온유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여자답고 상냥하고 천진한 웃음을 지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타고난 낙천가들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명랑하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일 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체스터 양은 한 손님에게 에브럼 목사의 잃어버린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급히 달려가 스트롱이 그가 좋아하는 샘과 빈치에 앉아 있는 것을 찾아냈다. 그의 귀여운 친구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빤히 쳐다보자 그는 깜짝 놀랐다. 아, 에이브람 목사님. 그녀가 말했다. 정말 안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따님에 대한 일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찾게 되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방앗간 주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빙그레 웃어 보였다. 고마워요, 로즈 양. 그는 명랑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어글레이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몇 해 동안 그 애가 어느 불황자에게 유괴되어 어딘가에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희망도 사라졌어. 아마도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아.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명랑한 얼굴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시니 정말로 훌륭하고 어지신 분이시군요. 정말로 어진 로즈 양이구만. 방앗간 주인은 웃으면서 로즈 양의 표현을 흉내냈다.
나보다 로지 양이 더 많이 걱정해주니 말이야. 체스터 양은 응석이 부리고 싶어졌다. 아, 에이브럼 목사님. 그녀는 크게 불렀다. 만일 내가 목사님의 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낭만적이겠죠? 혹시 저를 딸 삼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되면 좋겠구먼. 방앗간 주인은 기쁜 듯이 말했다. 만약 어글레이어가 살아있다면 그 애가 체스터 양같이 아름답게 자랐으면 좋겠어. 어쩌면 아가씨가 어글레이어인지도 모르지. 그는 체스터 양의 장난기에 맞추어 말을 덧붙였다. 우리가 방앗간에 살던 때가 생각나지 않아? 체스터 양은 곧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커다란 두 눈은 먼 곳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 에이브러함 목사는 그녀가 곧 심각해지는 것이 재밌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묵묵히 있다가 입을 열었다. 아니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물레방아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아요. 여기 교회가 된 물레방앗간을 보기 전까지는 한 번도 물레방아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 어린 딸이라면 반드시 생각이 날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속상하네요, 에이브람 목사님. 나도 속상하구만. 에이브람 목사가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로지양, 만약 내 딸이었다 생각은 안 나더라도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것은 생각나겠지. 물론 부모님 생각은 나겠지. 그럼요, 특히 아버지요. 아버지는 목사님하고는 전혀 닮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직업이 없으셨죠. 항상 오후에는 연어가 노는 것이 보이는 연못에 데려다 가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한 번도 연어를 보진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늦게 에브람 목사는 혼자서 옛 방앗간을 찾아갔다. 그는 가끔 그곳을 찾아가서 길 건너 시골집에 살던 때를 회상했다. 세월은 그의 아픈 슬픔을 달래서 이제는 그 시절의 일을 회상해도 괴롭지는 않았다. 그러나 에이브람 스트롱은 우울한 9월의 오후에 덤즈가 곱슬거리는 금발을 흩날리며 매일 찾아오던 그 장소에 앉아있을 때는 그가 레이크랜드 사람들에게 항상 보여주는 미소가 사라졌다. 방앗간 주인은 꾸불꾸불하고 가파른 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모자를 벗어들고 길 가장자리에 있는 울창한 나무 그늘을 따라 걸었다. 다람쥐들은 오른쪽 숲 위를 즐겁게 달리고 메추라기는 밀밭에서 기어다니며 울고 있었다. 뉘엿뉘엿 기우는 해는 서쪽으로 뚫린 산골짜기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어글레이어가 없어진 때는 9월 초순이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이 칡나무로 반쯤 덮인 낡은 상사식 물레방아에 드문드문 반점을 드리웠다. 길 건너편의 시골집은 아직 그대로 서 있었다. 올 겨울에 찬 바람이 몰아치면 틀림없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나팔꽃과 야생 박덩굴이 그 위에 덮여 있고 문짝이 젖혀 있었다. 에브람 목사는 물레방앗간 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갔다. 그때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발을 멈추었다. 누군가가 안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체스터 양이 어두컴컴한 신자석에 앉아 손에 편지를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에브람 목사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한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얹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의 이름을 입속에서 부르며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했다. 아니야, 로지야. 방앗간 주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울고 싶을 때는 조용히 우는 것이 약이야. 스스로 많은 슬픔을 겪어온 이 늙은 방앗간 주인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지워주는데 마술자와 같은 재주를 갖고 있는 듯 했다. 체스터 양의 흐느낌은 차차 가라앉았다. 그녀는 가장자리에 술을 놓지 않은 작은 손수건으로 에이브람 목사의 큰 손 위에 떨어진 눈물을 닦으며 눈물이 고인 눈으로 생긋 웃었다. 에이브람 목사가 슬픔 속에서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체스터 양도 눈물이 채 마르기 전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은 매우 비슷했다. 방앗간 주인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지만 체스터 양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젊은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묻는 어른들에게는 미소를 자아내는 그런 이야기였다. 이만하면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사랑의 문제였다. 선량하고 훌륭한 청년이 애틀란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애틀란타는 물론 북으로는 그린란드에서부터 남으로는 파타고니아에 이르기까지 찾아보아도 체스터의 양만한 여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읽으면서 흘린 눈물 자국이 있는 편지를 에이브람 목사에게 보였다. 남자답고 정다우면서도 착한 젊은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쓰게 되는 열렬한 연애 편지였다. 그는 체스터 양과 곧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긴 휴가를 떠내서 대단히 외롭다고 말하고 곧 답장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만일 허락을 받으면 기차편이 불편하더라도 곧 레이크랜드로 오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지? 방앗간 주인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 저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체스터 양이 대답했다.
왜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은가? 에브라임 목사가 물었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흐느껴 울었다. 자, 로즈 양, 방앗간 주인이 말했다. 무엇이든 주저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구태여, 캐묻고 싶지는 않지만 나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목사님을 믿어요. 체스터 양이 말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랄프의 청혼을 거절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느 집 출신인지도 몰라요. 이름조차도 없어요. 제 이름은 멋대로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랄프는 훌륭한 집안 사람이에요. 저는 마음 깊이 그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와 결혼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에이브람 목사가 말했다. 체스터 양은 언젠가 부모를 알고 있다고 했지. 그런데 이름도 없다니 나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는데. 제가 양친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체스터 양이 말했다.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남부 어느 지방에서 살았던 때의 일이에요. 우리 가족은 도시로 시골로 여러 번 이사를 다녔어요. 저는 목화를 따기도 하고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어요. 물론 충분하게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때가 많았지요. 어머니는 때때로 잘해주셨지만 아버지는 항상 거칠게 대하시고 어떤 때는 매질까지 하셨어요. 두 분은 너무 게을러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애틀란타 근처에 있는 강가의 어느 조그마한 거리에서 살고 있었던 어느 날 밤에 두 분은 큰 싸움을 한바탕 벌였어요. 서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으며 위협을 할 때, 에브라임 목사님, 그때 저는 남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에게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들은 제 친부모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에 집을 나왔어요. 애틀란타까지 걸어가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저는 로즈 체스터라는 이름을 짓고 그 후 혼자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제가 랄프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에게 하겠어요. 어떠한 동정이나 연민보다도 효과를 가져온 것은 그가 그녀의 슬픔이 대수롭지 않다고 말한 것이었다. 체스터 양, 그런 일 가지고 뭘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는 큰 문제라도 있는 줄 알았지. 그 청년이 정말로 남자다운 사람이라면 로즈 양의 집안 형편 같은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않을 거야. 로즈 양, 그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닌 바로 로즈 양 자신이야. 그러니 지금 나에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그에게 말하도록 해요. 그는 반드시 그 일은 상관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로즈 양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어요. 체스터 양은 슬픔에 젖어 말했다. 저는 그 이와도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때 석영이 비치는 길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이 보였다. 그 옆에서 짧은 그림자가 나란히 따라왔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교회로 다가왔다. 자세히 보니 긴 그림자는 오르간 연습을 하러 오는 피비 서머지 양이고 짧은 그림자는 12살 난 토미 티그였다. 그날은 토미 티그가 피비 양을 위해 오르간에 바람을 넣는 날이었다. 그는 맨발로 길 위에 먼지를 내며 의기양양하게 뛰어왔다. 라일락 꽃 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양쪽으로 곱슬머리를 단정하게 늘어뜨린 피비 양은 고개를 숙여 에이브럼 목사에게 인사를 하고 체스터 양에게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조수와 함께 가파른 계단을 올라 오르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층계 아래로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했어도 에이브럼 목사와 체스터 양은 그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그들은 제각기 자신의 기억을 더듬고 있는 듯했다. 체스터 양은 팔로 턱을 괴고 먼 곳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에이브럼 목사는 옆에 선 채 문 밖의 길과 황폐한 시골집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 풍경은 그를 20년 전의 옛날로 돌아가게 했다. 토미가 열심히 펌프질을 하고 피비 양은 저음의 건반을 누르며 공기의 양을 시험해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이브람 목사의 눈앞에는 교회가 이미 사라졌다. 이 조그마한 목조 건물을 흔드는 진동 소리는 오르간 소리가 아니라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소리가 되었다. 옛날로 돌아가서 물레방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자기는 밀가루 투성이인 명랑한 산골 방앗간 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이윽고 저녁때가 되어 어글레이어가 곱슬거리는 금발을 휘날리며 아장아장 길을 건너와서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알리러 올 것만 같았다. 에이브럼 목사는 옛 시골집의 부서진 문짝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위층에는 밀가루 포대가 줄줄이 쌓여 있었다. 쥐가 밀가루 포대를 쏟아 놓았는지 크게 울리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2층 마루 틈에서 밀가루가 떨어져 에이브람 목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얗게 뒤덮여 버렸다. 그러자 늙은 물레방아 주인은 문 밖으로 나가더니 손을 흔들면서 방앗간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물레방아 돌아가며 방아를 찢네. 가르쓴 방아 영감 싱글벙글 온종일 콧노래 흥얼흥얼.
바로 그때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낳았다. 체스터 양은 신자석에서 일어나더니 밀가루처럼 창백한 얼굴에 두 눈을 크게 뜨고 꿈꾸는 사람처럼 에이브러함 목사를 바라보았다. 그가 물레방아 노래를 하자 그녀는 그를 향해 두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그녀는 그를 향해 꿈속의 사람을 본 듯이 말했다. 아빠, 덤즈를 집에 데려다 줘요. 피비 양은 오르간의 저음부 건반에서 손을 떼었다. 그녀는 훌륭한 일을 한 것이었다. 그녀가 친 멜로디가 닫혔던 기억의 문을 열어준 것이었다. 이리하여 에이브럼 목사는 잃었던 어글레이어를 다시 품 안에 안게 되었다. 레이클랜드를 찾아간다면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다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9월의 어느 날 그녀가 너무나 귀여워서 방랑자가 유괴에 간 후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이 들려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자면 독수리의 집에 그늘진 마루에 편안히 앉아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 가서야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비 양이 친 커다란 저음의 여운이 남아있을 때 이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을 덧붙이는 것이 좋겠다. 에브럼 목사와 그의 딸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험한 길을 걸어 독수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다. 아버지, 그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듯이 말했다. 아버지는 돈이 많으신가요? 돈이 많냐고? 그거야 정도 문제겠구나. 저 하늘의 달림 같은 것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는다면 그냥 돈이 있다고 해도 괜찮을 거야. 애틀란타에 전보를 치려면 돈이 많이 드나요? 항상 적은 돈도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어글레이어가 물었다. 아하, 아버지는 나직이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랄프를 불러야 하겠군, 그래. 어글레이어는 웃음을 지으며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저 그이한테 기다려 달라고 말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를 이제야 찾았으니 얼마 동안 아버지하고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이에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은 오헨리 단편선의 물레방아가 있는 교회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분의 많은 단편선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위트가 있고 사람에 대한 관찰과 항상 반전이 있는 그의 단편작들을 보면서 저도 참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분의 평범한 소시민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가 작가로서 집중적으로 활동한 무대였던 뉴욕은 근대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소수가 누리는 풍요와 다수가 겪는 빈곤이라는 양면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 속에 담아낸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근대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한 소시민 사회의 구성원인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마지막 잎새 등도 참 따뜻했는데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읽어드린 그런 작품들도 참 따뜻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또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과도 다 있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